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언 대표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생생법률쇼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법, 민사법 관련돼서 수백 건의 사건들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속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법률쇼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4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했어요. 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화장품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이 났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요즘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적 제재입니다. 네네. 최근 OTT를 비롯해 다양한 컨텐츠 속에서 사적 제재가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 구현이냐, 마녀 사냥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 현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만큼 대중들이 그 사적 제재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적 제재, 하지만 이 용어만 놓고 보면 다소 생소한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적 제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한 개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처벌해주겠다. 그 강력 범죄 사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선고형이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러한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적 제재 열풍이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적 제재란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공권력이 아닌 개인들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한다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범죄 관련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너무 형량을 낮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적 제재가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9월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결국 무혐의는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같은 달에 촉법 나이트라는 계정이 각종 SNS에서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 그다음에 자녀가 전학 간 곳 학교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들은 사실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은 대중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고요. 촉법 나이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의정부 교사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상까지 인터넷에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 직장 정보가 공개되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가해자를 해고하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 과정에서 또 해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공권력을 대신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면 대중들은 좀 뭔가 통쾌하다고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한 사적 제재 사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나요? 최근에 유튜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유튜버로 인해서 사적 제재가 되는 일들도 꽤 있습니다. 네. 한 유튜버가 지난 1월 SNS에 할아버지 폭행범을 잡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가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뭐 협박이나 폭행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기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 얼굴도 그대로 사실은 노출이 됐습니다. 네네. 또 다른 유튜버는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는 유튜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격전을 하는 실시간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유튜버는 한 명은 아니고 한 10명 이상으로 단체로 활동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고 검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두 영상을 보면은 댓글에 속이 뻥 뚫린다, 응원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속이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린다 이렇게 악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통쾌함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행위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물리적 사적 응징은 당연히 형사법상 처벌이 되는 거고 신상 공개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답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유튜버가 개인 신상 공개하는 경우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실제로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공개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될 부분이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적인 제재나 사적인 복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게 되면 2차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죄로 또 문제로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권력화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촉법 나이트 득이 한번 찍히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알고 공격할 거라는 그 공포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게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했고 네네. 또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서 사적 제재를 부추기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 폭력을 양산하는 행위가 쉽게 용인되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권력이 양산되고 또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좀 우려가 큰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적 제재에 열광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사법 체계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형법의 형량 자체를 조금 늘리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법감정에 맞게 좀 양형 기준과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서 사적 제재를 좀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적 제재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모호한 사적 제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입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요즘 사회가 불공정하다, 또 불공평하다라는 인식이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조인으로서 사적 제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사실 사적 제재가 좀 많이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자칫 마녀 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사적 제재를 이유로 누군가를 응징하는 게 2차, 3차 피해자나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 절차 내에서 법망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해야 할 법도 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서 좀 그런 인식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사적 제재에 의지하지 않나 하고 싶은데요. 촘촘한 법망 구축과 튼튼한 제도 마련이 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그 광고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카피라이터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4개월 전쯤에 좀 같이 일했던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퇴사를 하고 본인이 개인으로 광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길래 좀 급하게 일을 부탁하길래 제가 기한이 촉박한데 불구하고 좀 밤을 새서 작업물을 전달했거든요. 네. 당시에 친했던 분이 아니라가지고 혹시 몰라서 카톡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겼고 페이는 50만 원 정도 주겠다고까지 이제 남겨놨는데 네. 자세한 페이 지급일을 물으니까 추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개월, 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광고 담당자가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나 페이를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일을 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인데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예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조금 여쭤볼게요. 당시 작업에 대한 지시 사항이랑 페이 관련된 부분을 주겠다는 증거를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일을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가요? 일단 제가 먼저 이거를 진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페이는 얼마를 줄 건지를 여쭤보니까 그렇게 네.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언제까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명시한 시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상담자 분께서는 일을 다 하면 당연히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구두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구두로는 그럼 페이는- 전화로 아니면 네.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네. 페이는 50만 원 줄 테니까 네. 3일 뒤까지 네. 작업물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상담자분께서 페이 지급에 대해서 이제는 지급해 주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특정을 해서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길래 언제까지 줄 건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네. 그거는 아직까지 상황을 보고 알려드릴 수 있다고 계속 답변을 좀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담자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럼 알았고 일단 작업 기한까지 전달드리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4개월 전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요 시점에 대해서 우리 상담자분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계속 연락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연락을 아예 안 받으셨어요? 연락 안 받으신 지 네. 얼마 됐어요?
뭐 3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달라, 기다렸는데, 지급하겠다. 네. 근데 4월에 이제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에요.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형사고소랑 민사소송 둘 다 고려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할 수 있는 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한테 금원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금전을 지급할 여유도 만약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우리 상담자분을 속여가지고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거, 요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키는 그 지점에서, 부탁하는 그 지점에서는 사실 지급 의사도 있었고 지급할 경제적 여력도 있었음에도 뭐 지급이 그냥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형사 고소는 아니고 민사 소송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나요, 혹시? 제가 그렇잖아도 어떻게 하다가 광고 담당자를 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뭐 확답을 안 드린 상황은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광고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통보를 한 상태다라고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말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담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지급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만약에 상담자 분이라면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을 먼저 해보세요. 기한을 정하셔서 언제까지 직접 대면하시기 어려우면은 뭐 메신저나 뭐 문자나 이메일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달라, 내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해달라, 그리고 너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급해달라 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형사상 절차를 내가 밟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지급해달라는 명시적 의사를 한번 통보하시는 거를 지금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안에서는 사실 민사소송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담자분께서 제가 혹시 뭐 이분의 주소는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해가지고 혹시 내용 증명을 보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은 상황인가요, 혹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에 대한 목적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가장 잘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메시지로 언제까지 나한테 얼마를 지급해달라, 너가 나한테 약조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소를 한번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는요. 지금 금액이 사실 좀 소액이잖아요. 50만 원이면 크면 큰 돈이지만 또 이제 소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기까지는 조금 고민이 될 만한 금원일 것 같은데,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으면은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은 지급 명령 신청은 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민사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랑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네. 소송을 하면. 근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은데 네. 계속 연락을 하고 기한까지 뭐 그걸 달라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좀 혼자 소송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나홀로 소송하는 네, 거 맞아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언제까지 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하겠다라고 명백히 고지하실 거 하시면 보통은 그 사이에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안 되면은 이제 소액 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진행하시면 나홀로 소송 가능하십니다.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소송을 만약 하게 되면 네. 제가 못 받은 페이랑 합쳐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기한을 정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급 시기를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부터 미지급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딱 일이 끝나면 언제부터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자가 청구 가능한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소장 접수하실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정 이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광고 담당자님을 만나서 대표 규정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혹시나 그분의 주소라든지 그런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혹시 여쭤보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문제 안 되나요? 네. 그걸 여쭤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그 관계자분이 본인들의 책임도 있으니까 대신 배상할 의사도 있다는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쪽 회사 측에 제가 대신 돈을 받아도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없을지. 그러면은 그쪽이 먼저, 그러니까 대위 변제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먼저 변제를 했고 내가 돈을 받고 이거를 그다음 돈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일을 시킨 분도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걸 확인은 받아야 되고요. 그럼 그쪽에 돈을 받게 되면 네. 그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그 관계자분이 통지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경우에는 근데 그 입장에서는 관계자분이 아무튼 자기가 지급 의사가 없는 금원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통지하지 말고 몰래 이거를 받아줘라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긴 했는데 네. 노동청에 혹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신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먼저 얘기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프리랜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노동 관련된 계약이나 노무 계약이 아니잖아요. 고용 관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하셔서 소액 사건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처음에 제기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소장 작성하시고 간단한 내용으로 소장 작성하시면 돼요. 약정금 청구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약정금 청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50만 원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취지로 청구 취지 작성하시고 사실관계에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소장 내용은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홀로 소송 길라잡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청구 비용도 제가 임의로 책정해서 쓰면 될까요? 청구 비용은 50만 원. 그렇게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한번 찾아보시면은 무료 법률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료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되는 걸까요? 네, 변호사 사무실로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일정 잡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전에 먼저 명확하게 변제할 것을 요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합의로 끝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급 요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이 안 되면 민형사상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또 그마저도 안 되면 나홀로 소송 방법까지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네.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채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소 불명으로 해서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대신 전화번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면은 전화번호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가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급명령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급명령 제도에는 사실조회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조회가 가능한데 지급명령은 주소를 알아야지만 가능하고 일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를 알면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 보통 3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가입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주민번호나 주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문화예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일을 하고도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다고 많죠. 매번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업계 관행상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어쩌면 의뢰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일하기 전에 뭐 메신저나 요즘에는 워낙 그 소통이 많으니까 네. 제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건데 그럼 페이 지급은 언제 되는 건가요? 페이가 얼마 들어오는 거는 맞나요? 이런 부분의 확인 절차를 한 번만 거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보관해 두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이제 들이민다고 하죠. 보여주면서 다시 요청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도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서 명시적으로 지급 요청 한번 하시고요. 이때 미지급 시 민형사상 내가 절차할 것이다라는 거 반드시 고지하세요. 그 다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뭐 주소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민사 소액 사건으로 소장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주소 확보가 아까 됐다고 하면은 지급 명령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하시기 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만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되길 진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몇 달 전 동물 학대와 관련된 여러 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촬영 기간만 3일이 걸리며 공들여 만든 영상이었지만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 요청에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무료로 영상물을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시민단체가 제가 만들어준 영상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곧바로 해당 시민단체에 연락해 제가 제작한 영상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 영상을 이용해 불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좋은 의도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한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공들여 만든 영상이 상담자분의 그런 선한 의도와 다르게 사용돼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저작자가 선의로 배포한 영상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의 위배가 되나요? 일단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것 같고요. 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또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고요. 저작권법 136조에 따라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영상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법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시민단체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 범위를 정해줬음에도 그걸 넘어서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내용 증명 형태로 경고장을 먼저 발송하셔야 됩니다. 경고장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 그 다음에 즉시 중단할 것, 저작물 이제 내가 회수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삭제하다는 요청,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있다면은 침해액에 대한 배상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저작권을 이야기할 때 저작권 또 공표권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 인격권이랑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공표권은 저작 인격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표권이란 사람의 이름처럼 저작물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저작 인격권 안에는 그 공표권, 그 다음에 저작물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는 성명 표시권, 그 다음에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 저작권 안에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고 그 인격권 안에 공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은 무료로 전달을 하셨는데 만약 영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이 공표권을 판매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공표권은 판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사실 아닙니다. 네. 다만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이 될 뿐입니다. 네. 근데 이처럼 또 영상을 가져간 상대방의 상황이 달라진 경우 이 저작물 사용의 대가에 대해서 재협의가 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상대방과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작물 이용의 범위나 그 대가 등을 다시 정해서 이행 요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담자분께서는 본인의 영상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 사용을 허락한 것이 저작권을 넘겼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작권 거래 방식에는 크게 양도랑 이용 허락이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을 보면은 저작권자인 이 상담자분이 양도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용 허락을 한 것인데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저작권을 넘겼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용 허락을 한 네,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영상 공유를 허락하신 건데 네. 이렇게 나중에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에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추후에라도 이 영상물 사용에 대해서 어떤 비용 청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한 그 법률 규정은 현재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SNS가 워낙 활발하니까 남의 글이나 영상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작자로서 이 영상물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NS 상에서 이런 문제가 현재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SNS 상에서 무단으로 게시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게시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 등을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이나 저작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 출처나 저작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성명 표시권 침해에 해당돼서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의 영상으로 취득한 불법 후원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불법 후원금 저는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또 후원금이 불법이 아닌지 그게 또 궁금해요. 불법 후원금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예컨대 뭐 경태 아버지, 여기 한참 이슈됐던 네, 잘 그런 알고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 뭐 내가 후원금을 받아서 강아지를 뭐 하는데 사용할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서 그 영상이나 뭐 강아지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뭐 도박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경우에는 사실 불법 후원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시민단체란 말이죠. 이 네. 상담자님의 영상으로 취득한 시민단체 불법 후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저작권법 125조에 따르면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은 침해로 얻은 이익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영리 목적으로 취득한 돈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민단체는 보통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네. 경우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비영리 단체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이거를 추구해서 후원금을 받았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후원 한 말씀, 조언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해줄 때는 그 구체적인 조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특정해서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인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인지 좀 명시해서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시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영상을 제작해 주셨는데 불법 후원금 모금에 사용돼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1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딸은 여느 때처럼 집 앞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골목이 꽤 좁은데도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좁은 골목임에도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나갔고 그 바람에 지나가던 제 딸이 해당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강하게 부딪혀 손목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만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분명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혔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을 현재 찾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항목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차량에 치여서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해당 차량을 현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항목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잡힙니다.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잡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뺑소니 사고의 정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필요한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고 조치라는 것은 일단은 사고 정차에서 사상자가 있으면 구호 조치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인적사항 알려주는 거, 현장에 경찰관을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사고 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현장을 이탈하면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해당 사건은 뺑소니 사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위 사건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구호조치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져서 분명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해당 운전자가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정도의 상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치였는데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팔목이 골절될 정도에 이러면은 이거를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자라면 차 안에서 조금만 긁혀도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해라면은 절대 운전자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좁은 골목에서 과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이렇게 과속의 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짚어주세요. 그 골목길 내에서는 보통 뭐 30km 미만, 어떤 골목길은 10km 미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넘어서면 이제 과속에 해당하는 거고요. 방범용 CCTV나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아무리 좁은 골목길에도 요즘에 방범용 CCTV나 뭐 보안용 CCTV를 꼭 있고요. 안 그래도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고 당시 영상이 찍혀 있다면 과속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CCTV 확보를 이 사연 주신 사연자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그 확보는 도와주실 겁니다. 아, 네. 그럼 상담자님의 따님에게는 어떤 과실이 전혀 없는 걸까요? 좁은 골목길에서 걷고 있었던 미성년자라면은 과실이 있다고 사실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부딪힐 만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면은 뭐 클락션을 울리던 방법으로 인해서 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전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워낙 스마트폰을 보고 거리를 그냥 걸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해당됐을 경우는 그런 있을까요? 경우에도 운전자는 그러면은 고지를 해줘야죠. 내가 지나간다. 내가 옆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경고음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치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보행자의 과실이 뭐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만약에 그냥 도로에서 그렇게 주행을 핸드폰을 보고 막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도보에서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운전자는 반드시 경고음을 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길거리를 걸은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보다는 해당 네.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보신다는 그게 좁은 말씀이시군요. 골목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당 차량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좁은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방범용 CCTV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들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을 신고하시면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뺑소니 당하는 경우에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요즘에는 신고하면은 반드시 잡히거든요.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CCTV가 정말로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해당 차량이 검거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골절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위반 도주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해당 상황에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골목 주행에서 지켜야 할 수칙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골목 주행에선 서행, 그 다음에 잦은 정지하는 게 기본일 거고요. 특히 골목길에서는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음악 볼륨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 휴대폰 사용도 정말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향 지시등 사용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서 마주오는 차량이나 그다음에 보행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먼저 알려주고 사고도 예방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한 조금이라도 차에 뭔가가 부딪히는 것 같거나 차 밑에 뭐가 있는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골목길 내에서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주변 상황을 살펴서 파악한 후에 다시 운행하셔야 됩니다. 네. 뺑소니범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따님분도 치료 잘 하시고 잘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화장품 샵을 방문해서 스킨과 로션 세트를 샀습니다.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기에 매일 꾸준히 발랐는데 이상하게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더 붉어지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참을 발랐는데 알고 보니 제품의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화장품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 제 피부는 이미 심각한 트러블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화장품 샵에 가서 이 사실을 따지자 화장품 값을 환불해주고 다른 화장품을 주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제 뒤집어진 피부는 어찌할 것이냐고 물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제 피부를 복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유통기한이 넘은 화장품 판매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은 화장품법에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법에 따르면 포장의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 기간 이런 거는 반드시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 기한을 경과한 화장품을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는 식품위생법과는 좀 대비되는 문제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 거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상황이군요. 이 화장품 유통기한 당연히 지켜서 판매해야 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사용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폐기 처리되었고요. 아직까지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몇 달 정도는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려 2년이 지났단 네, 말이죠. 네. 이 화장품 샵을 좀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 판매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샵이 단순 판매자인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소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 이렇다면 더 사연자분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피부가 아예 뒤집힌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피해 보상금을 좀 요청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피해 보상은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네.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 상당액이랑 향후 치료비 정도를 피해 보상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랜차이즈 화장품 샵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출하게 될 피부 복구비,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청구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법률적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피부 복구비, 그러니까 치료비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네. 해당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되군요. 네,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화장품을 사용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을 사용해서 내 피부가 뒤집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만약 소송을 원한다면 네.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오셔야 되는데 그 진단서에 이제 원인 관계가 해당 거를 사용했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대기업이라면 사실 겁부터 먹기 마련이거든요. 네. 대기업을 상대로 좀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소송해서 지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증거와 입증을 할 수 있다면은 문제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샵이라면은 본사가 지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 직접 알리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단순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조업체, 그러니까 본사가 만약에 제조 자체가 판매를 본사가 했다, 유통기한이 넘은 거를 본사가 판매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 소재의 지방청에 신고하면 되므로 본사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만약에 판매한 것이라면은 본사가 있는 소재의 지방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타깝게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하고 또 교환도 가능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화장품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서 판매처 본사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